안녕하세요. 부동산학과 한종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또 오늘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모쪼록 모두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시험 본 우리 30회 중개사 시험에서 우리 부동산 공법. 자, 이 부동산 공법 과목에 관해서 이제 총평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시험은 상당히 좀 어렵게 시험 보셨을 것 같아요. 자, 난이도 상위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난이도 중위 문제가 한 16문제, 그리고 난이도 하위 문제가 한 14문제 정도. 그래서 그렇게 비중으로 출제된 것 같고요. 특히 저 국토법하고 개발법까지는 조금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이 정비법하고 주택법하고 건축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이 세 개 법률들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비법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민 주거는 정비법 6문제 중에서 5문제가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됐죠. 그리고 주택법도 마찬가지, 건축법도 이 적용 특례라든지 완화 같은 이 아주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수 배치가 되었고, 처음에는 접할 때 국토법부터 시작해서 국토법 접할 때는 그닥 어려운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 갈수록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으로 가면서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솔직히 멘탈 붕괴 올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배치가 되었고요. 하여튼 우리 공법은 난이도 상위 문제, 그냥 문제를 위해서 내는 문제들이 있죠. 그 틀리라고 되는 문제는 그거는 가볍게 제끼는 거고, 맞히라고 된 문제, 난이도 중하, 그 난이도 중하가 합쳐갖고 30문제니까 그 30문제 중에서 우리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한 내용들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다 맞추셨으면은 5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자, 41번부터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자, 광역도시계획 안에서 틀린 것은 이 광역도시계획 물어봤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2번이 되죠. 자, 2번 한번 보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을 때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한다. 자, 이거 우리 맨날 연습한 지문이죠. 자, 도에서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게 되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서 다시 도지사에게 승인받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 시장 군수가 수립, 그리고 다시 도지사한테 승인.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죠. 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42번. 도시군 기본계획 안에서 틀린 것은,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틀린 거니까 1번 지문이 틀렸죠. 자, 수도권에 속하고, 여기서 바로 틀렸죠.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 다 줘야 돼요. 수도권 아니고 광역시와 붙어 있지 않고 인구도 10만 명 이하, 이런 시 또는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의무의 예외를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에 43번 문제로 할게요. 자, 도시군계획 시설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우리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라고 하고요. 역시 또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자, 1번.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의 매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발행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우리 장기비집행 시설부지의 매수 청구라고 그러죠. 10년 내 사업 안 하고 있을 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사달라고 매수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매수무자가 매수해 줄 때 매수대금은 현금 지급의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되, 대금을 지급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 지방공사는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 이 매수무자 지자체일 때는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있죠. 토지 소유자 원할 때, 또는 원하지 않아도 부재지주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은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수무자가 지방공사는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 매수무자 지자체일 때만 시설 채권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죠. 자,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44번에 도시군관리계획 안에서 틀린 것은,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 특광시군을 관리,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이다라고 그랬고요. 자, 역시 틀린 거니까 4번 지문이 틀렸죠. 4번.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자, 항상
이것도 우리 매달 연습한 지문이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행위제한이라는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45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은 우리 지구단위 계획이란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죠.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그 일부 지역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얘기합니다. 자, 틀린 거니까 자 1번이 틀렸네요. 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원은 공사용 가설건물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자, 원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 건축해야죠. 무조건 내 땅이라도 내 맘대로 건물 못 짓는다 그랬어요.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이 정해준 대로만 건축해라. 철저하게 건축을 규제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 제한 적용 안 하는 게 가설 건물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올해 개정된 사항이고요. 우리 동영무사 4주차에서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가설 건물, 자, 요거는 일시적으로만 이용하는 건물이죠. 그래서 존치기간이 3년 이내 가설 건물 또는 재해복구나 공사용 가설 건물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만 설치하는 거니까 이 가설 건물은 지구단위 계획의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가설 건물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한다. 이 그대로 틀렸죠. 이 그대로 동영무사 4주차에서 똑같이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46번으로 할게요. 46번. 개발행에 따른 공공설의 귀속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우리 공공설이라는 것은 같이 쓴다 그랬죠.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런 같이 쓰는 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하면서 이 공공설을 새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새로 설치한 공공설은 무조건 관리청의 소유권이 무상기속된다. 그래서 새로 설치한 공공설은 그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관리청의 소유권이 무상기속, 그거를 기부 체납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새로 설치한 공공설로 인해서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 공공설, 종래 공공설은 이제 안 쓰게 되니까 일정한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는 행정청에게 소유권이 무상귀속. 그래서 우리 행정청이 개발을 했어요. 새로 설치한 거는 관리청한테 주고 종래 시설은 잘 갖고 가고 주고받고 이게 되는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를 했다. 그럼 행정청이 아닌 자일 때는 종래 공공설은 새로 공공설을 설치한 비용의 범위에서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줄 수가 있죠. 양도. 무상으로 양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무상귀속된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5번 지문이 틀렸죠. 자, 5번 지문 한번 보면 자,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는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 공공설은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귀속된다. 이게 틀렸죠. 자,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아닐 때는 새로 공공설을 설치한 비용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무상으로 양도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죠. 자, 이것도 우리 백선이라든지 동영무사 하면서 몇 번 봤던 지문이죠.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47번으로 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우리 소위 기반시설 연동제다 이렇게 배웠죠. 자, 개발행위는 기반시설하고 연동, 묶여갖고 움직여요. 기반시설이 충분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가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은 묶여갖고 연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두 가지,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옳은 거니까 1번 지문. 자, 시장운수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럼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든 다 이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허가권자, 특광시장, 군수가 다 지정합니다. 그래서 특광시장운수, 시장운수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든 변경하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다 거쳐야 되죠.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럼 틀려. 자, 심의 거쳐갖고 지정하거나 변경합니다. 또 이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될 때까지가 아니고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안 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 통틀어 갖고 이 계획의 수립 기간이 제일 짧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년. 제일 짧다. 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것. 2년, 3년 지나도 다 늦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숫자 혹시 몰랐어도 항상 실효나 해제는 그날이 아니고 다음날
다음 날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 날 해제. 그다음 3번에 시장원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 의무자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받으면 3개월이 아니고 2개월이죠. 2개월 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라는 거죠. 부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내세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에게 부과하고요. 건축허가 받으면 2개월 내 부과,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납부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낸다가 아니고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건물 짓는 공사가 다 끝나고 이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납부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시장원수는 개발 및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자, 이게 개발 및 관리구역의 지정 효과가 되죠. 우리 개발 및 관리구역은 기계발지, 이미 개발이 다 끝난 곳이니까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 그래서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큰 건물을 못 짓게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지정했을 때는 용적률만 최대 50% 강화 적용합니다. 용적률을 50% 강화 적용한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이다 라고 하고요. 이 성장관리계획, 자, 얘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동영무사라든지 백선이라든지 몇 번씩 연습한 거고요.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서 저 녹지나 비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허가권자, 특광자원수가 수립하는 계획을 성장관리계획,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 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녹지하고 비도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인데 주거지역은 해당 사항 없죠. 그래서 3번이 정답. 그래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녹지나 비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권자가 수립하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도 녹지하고 비도시,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49번 볼게요.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해서 옳은 것은,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은 용도구역이죠. 무질서하게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일정 기간 유보, 미뤄두자, 당분간은 개발 못하게 묶어두기 위해서, 유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1번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와 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정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실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은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시가화를 유보해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저기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다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갖고 지정하고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묶어두죠.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자동적으로 실효가 돼요. 효력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3번에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 그럼 결정했을 때도 고시, 실효했을 때도 고시, 다 고시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결정권자니까 자, 여자들이 실효가 됐습니다. 고시하고요. 그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의 결정은 고시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죠. 그래서 유보기간이 끝나면 그냥 다음날 자동적으로 실효. 고시하는 것은 확인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실효 고시가 있으면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이런 거 없어요.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실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익사항 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으로 시도지사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 사업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할 수 있다.
자, 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함의잔, 요것만 우리 국토법에서 대표적으로 직접 규정한다라고 했고요. 항상 우리 국토법에서 토지를 개발하는 체계는 두 개라고 그랬죠. 도시공계획사업 아니면 무조건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다. 도시공계획사업 아니면 허가. 그런데 이 도시공계획사업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좀 길다고 그랬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그래서 대통령령에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 장관이 요청하는 거죠. 주민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장관의 요청으로 국토부 장관이 그 시가와 조정구역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고 관계 장관의 요청으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도시공계획사업 그것만 시가와 조정구역에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5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자 이런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허가 받아야 돼요. 도시공계획사업이 아니면 무조건 허가입니다. 무조건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딱 규정이 돼 있죠. 자, 50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관해서 틀린 것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자, 틀린 게 2번이 틀렸네요. 자, 시설 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갖고 시행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자, 이렇게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갖고 시행, 이 연계 시행한다고 그랬죠. 자, 연계에서 시행할 때는 관계 특광사원수가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합니다. 여기서는 공동시행이 불가해요. 협의해서 정하는데 이 협의가 안 될 때는 상급행정청이 시행할 자를 지정을 해주게 되죠. 도에서는 도지사,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누가 해라? 시행자를 지정. 그러면 도에 속하는 도에 관할 구역인데 시군에 걸쳐 갖고 시행. 그러면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하는데 시장 군수 간의 협의가 안 돼요. 이때는 도라고 그랬으니까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지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이 되고요. 그 다음 51번 볼까요? 51번. 자, 기반설의 종류와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얘는 우리 무궁무진하게 연습한 거죠. 그래서 기반설이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등등 46개. 그 46개 기반설을 교통설부터 환경기초설까지 7가지로 분류해 놓고 얘 어디에 속하는 거냐? 우리 시험에서도 24회부터 28회까지 무려 5년간 울고 먹었다 그랬죠. 오늘 또 나왔네요. 그래서 틀린 거니까 자, 5번. 보건위생설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당연히 틀렸죠. 자, 보건위생설은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죽는 거. 죽는 거 뭐 있어요? 우리 장사시설이라고 그러죠. 장례식장, 화장장, 낙골당 이런 것들. 또 도축장 또는 종합병원. 이 죽는 것과 관련되는 거고 폐기물 처리설 이거는 환경기초시설이 되죠. 환경기초시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 52번 볼까요? 자,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자, 건폐율 용적률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죠. 무조건.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용적률은 연대, 연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물어봤네요. 그럼 근린사업적, 자, 근린사업적 근자에서 우리 구자 딱 찾아갖고 근린사업적 900 시작해갖고 상업적은 200씩 쭉 더해간다고 그랬죠. 근린, 유통, 일반 중심 900, 1100, 1300, 1500. 그래서 근린사업 900.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은 용적률이 400%가 되죠. 이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300, 350, 40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5글자 500. 그 다음에 보전녹지 지역은 80%가 되죠. 보전녹지만 80, 생산자연녹지는 100입니다. 보전녹지만 도시지역에서 유일하게 80%.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에서 유일하게 100% 주는 것이죠. 100%. 그래서 저희 용적률 어려운 용도지역 갖고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 맨날 연습했던 거 갖고 물어봤으니까 용적률 높은 거부터 큰 거부터 나열한 것은 자, 2번이 정답이 되죠. 자, 2번이 정답. 이 문제는 꼭 맞추셨어야 돼요. 일단 건폐율, 용적률 꼭 맞추라고 되는 문제죠.
그다음 53번 보겠습니다. 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 지정권자를 모두 고른 것은, 도시개발법은 지정권자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지정권자 다 합니다. 개발계획 수립에서 개발구역 지정, 시행자도 지정, 조합 설립인가, 실시계획인가, 개발법에서 주인공은 지정권자. 그러니 지정권자 원칙은 자치권을 갖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그래서 기획, 니은, 디귿, 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 지정권자 될 수가 없죠. 시행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지정권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죠. 그 다음 54번으로 합니다. 자, 54번. 자, 도시개발법령상 토지 등의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해서 옳은 것은, 수용 방식은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겠다. 이때는 강제적인 수용 방식으로 하고요. 자, 1번에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지자체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그 시행 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제가 백선하면서 말씀드린 거죠. 백선하고 동형모사 할 때도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네요. 자, 시행 방식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변경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절대 환지 방식이나 혼용 방식에서, 아니 수용 방식이나 혼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해도 환지 방식에서 수용 방식, 혼용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변경은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보상금 확보가 안 되니까 전부 환지 또는 혼용으로 바꾸는 건 있어도 절대 혼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을 수용 방식으로 바꾼다.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냥 틀렸어요. 그래서 지자체 같은 공공사업 시행자는 처음에 수용 방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보상금 확보가 안 되면 전부 환지 방식, 또는 혼용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보상금 확보가 안 되니까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이런 혼용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바꾼다. 이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정부 추정기관. 우리 정부 추정기관 하면 철제, 철도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2개가 있죠. 그러면 정부 추정기관도 다 공공이에요. 공공시행자. 그럼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그럼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 이거는 민간시행자의 요건이죠. 민간시행자. 정부 추정기관 같은 공공시행자는 수용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사원 채권 발행할 수 없다? 있어요. 시행자는 얼마든지 토지사원 채권 발행할 수가 있죠. 언제? 토지 소유자 원하면. 그래서 원래 수용할 때 보상금은 사전에 현금 보상인데 토지 소유자가 저는 돈 대신에 나중에 땅으로 받을게요. 원하면은 얼마든지 토지사원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원형지. 자, 우리 원형지는 원형지. 공사하기 전에, 즉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공급해서 좀 색다르게 획일적 개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했고요. 자, 이런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 공사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원형지 매각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원형지는 공사하기 전에 농지나 산지를 공급하니까 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투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형지 공급받았으면 원형지 공급받은 개발자는 일정 기간 못 팔게 하죠. 원형지 공급 계약한 날부터는 10년, 공사 끝난 날부터는 5년, 둘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 매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원형지 매각 제한이 없는 게 누구예요? 투기의 우려가 일체 없는 국가하고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지방공사죠.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지방공사니까 매각 제한 받아요. 그럼 공사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났으면 원형지 매각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원형지에서는 추첨 이런 거 없죠. 자,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 즉 원형지 공급하는 방법은 수의계약의 원칙, 원수. 다만 학교나 공장은 경쟁 입찰, 원수 공경, 추첨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일 때 추첨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조성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조성토지. 원형지는 원수 공경, 원수 공경. 자,
자, 55번 보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한 사업 시행에 관해서 틀린 것은 환지 방식은 땅값이 비싸갖고 수용이 안 될 때 이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갖고 공사 끝나면 다시 새 토지로 교환해주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다라고 하고요. 자, 틀린 거니까 2번 틀렸네요. 자,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이거를 감환지. 그런데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환지 부지정. 이 직권으로 환지 부정하는 것은 면적이 좁은 토지죠. 면적이 좁은 토지는 증환제할 수도 있고 또는 증환제할 수도 없으면은 그냥 직권으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죠.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갖고 감환제하는 거지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거 당연히 틀렸죠. 그래서 우리 과소 토지라고 그랬죠. 건물 못 짓는 과소 토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자는 증환제할 수 있고 감환지도 할 수 있고 직권 부지정 할 수도 있다. 즉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이런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면적이 좁은 토지일 때, 면적이 너무나 작아갖고 증환지도 안 될 때 그냥 돈 주고 나가라고 환지 부지정할 수가 있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냥 감환지, 면적을 줄여갖고 환지할 수가 있지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요게 틀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 친구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56번으로 하겠습니다. 56번. 자, 도시개발 채권에 관해서 옳은 것은 또 나왔네요. 도시개발 채권. 이것도 우리 그냥 맨날 연습한 거죠.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아갖고 발행하는 채권. 그게 제일 중요한 논점.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갖고 발행하고요. 자, 목적은 이름은 도시개발 채권인데 개발사업이나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1번 국토법에 공작물 설치 허가 받는 자가 도시개발채권 매입해야 된다. 자, 도시개발채권은 매입 의무라고 그래요. 매입 의무. 수용 방식에서 공공시행자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회사 또는 민간시행자 다 의무적으로 매입해야죠. 또 국토법의 개발행위 중에서는 딱 하나만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받는 자, 형질변경 허가받는 자도 매입 의무자가 돼요. 왜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농지나 산지를 택지로 개발한다고 그랬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산 깎고 논밭 메꾸고 형질변경. 그래서 이 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행위는 형질변경. 그래서 형질변경 허가받는 자도 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되죠. 공작물 설치 허가는 해당 사항 없어요. 그 다음 2번 도시개발 채권의 이율은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 나오면 그냥 틀리죠. 우리 공법에 기재부 장관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도시개발 채권 이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시도 조례로 알아 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3번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려는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승인받아갖고 발행합니다. 그 다음 4번에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자, 이것도 말장난 쳐갖고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 5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자,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맞는 거죠. 그래서 5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5년보다 짧을 수는 없다.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에서는 숫자 나오면 다 5년이다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5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자항은 시도지사 승인받아갖고 개발채권 발행할 수 있다. 아무 택도 없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의 승인받아갖고 발행합니다. 자, 57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당연히 못하게 행위 제한이 따라오죠.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구역에서 허가 대상 우리 뭐 1년 내내 마르고 닳도록 했죠. 건물의 건축 근데 가설 건물 포함해갖고 건축뿐만 아니라 대손하고 용도 변경도 다 허가 대상.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거, 그리고 중목의 볼체 및 식재. 그래서 1번 토지의 합병. 이거는 백선에서도 그대로 봤죠. 토지를 합치는 거. 합쳐가지고 큰 토지로 만드는 것은 우리 공법에서 규제하는 게 아니죠. 넓은 토지를 작게 만드는 거. 토지를 분할하는 게 허가 대상이지 토지를 합치는 거는 절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의 합병.
1번이 바로 정답. 이것도 백선에서 그대로 똑같이 물어본 거죠. 그 다음 58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공법이 오늘 시험에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58번.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지정 목적 이외로 사용해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의 미공개 정보를 사용해서 투기하고 이런 것들 규제하기 위해서 올해 신설된 제도가 되고요. 이 처벌 조항도 올해 다 신설된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개발구역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뭐 이익을 획득했다 또는 손해를 방지했다, 이때는 자, 오는 얻은 이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해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3배 이상,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 그럼 요 받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 처벌 조항이 있고요. 그럼 1억 5천만 원에 5배면은 7억 5천이죠. 7억 5천. 그런데 이게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다시 단서가 있어요. 단서. 단서를 보면은 다만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 이하일 때는 벌금의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한다. 딱 이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억 5천만 원이었죠. 그 7억 5천만 원이 10억 원 이하일 때 이때는 상한을 10억 원으로 한다. 이런 단서 조항에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공개 정보,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거나 해서 이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 이하일 때 이때는 벌금의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한다. 이런 단서 조항에 따라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죠. 이거 뭐 어떻게 다 공부해갖고 우리가 맞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58번부터 오늘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8번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59번. 정비법에서 다음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이것도 제가 백선하면서 말씀드렸죠. 올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추가가 됐는데 그래도 원칙적인 정비사업의 의의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다. 그대로 물어봤죠. 그래서 오늘 정비법 6문제 중에서 얘 하나 빼고 다 어렵게 물어봤죠. 딱 요거 하나만. 그래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달동네. 달동네니까 정비기반시설이 극히어라. 노후불량 건물 과도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또는 단독이나 다세대,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호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 자,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딱 얘만 그냥 쉬운 문제였고요. 나머지 60번부터 그냥 엄청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60번. 자, 조합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그런 것은, 자, 우리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조합원 10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회를 둬야 된다. 필수적으로 두는 거죠. 대의원회를 둬서 총회 권한을 대행. 이 경미한 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절대 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이게 우리 정비사업조합에서는 11개 있어요. 11개. 엄청 많은데요. 자, 그중에서 우리 맨날 공통으로 되는 거 정관 변경, 그리고 임원의 선임과 해임, 합병과 해산. 그래서 정관, 임원, 합병과 해산. 이거는 반드시 총회가 한다. 대의원회가 할 수가 없다. 1년 내내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계획 2개,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 그래서 요 2개라도, 요 5개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그랬고요. 그럼 교육번에 조합 임원의 해임.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것은 반드시 총회가 합니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육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자, 조합의 합병과 해산, 이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동영문서에서 제가 똑같이 물어봤죠.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회가 할 수 없는데 사업이 끝나갖고 해산되는 거, 사업이 다 끝나갖고 해산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대로 물어봤네요. 그래서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이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들어간 거 지워버리면 니은 들어간 거, 그럼 그냥 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요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나머지 사업비, 정비사업비라든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관리업자의 선정 이런 것들 다 총회에서 합니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정관, 임원, 합병,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그 중에서 합병과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대. 사업이 끝나갖고 해산되는 거. 그거는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번 들어온 것만 딱 지워버리니까 답은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죠. 이거는 난이도 중으로 판정했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 정비법에서 풀어볼 수가 있었는데, 자 61번. 자,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게 어려웠던 문제죠. 이게 어려운 문제. 그래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올해 신설돼갖고 올해 나온다 해서 제가 찍은 거는 정비구역 해제하는 거,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해제되는 거, 신속하게. 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취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합이 하다 보니까 그냥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절차 진행이 안 돼갖고 공공이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맡아갖고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해서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신설이 됐다. 신속한 추진. 그래서 신속하게 못할 때는 해제한다. 그거 갖고 강조를 했는데 또 엉뚱한 게 물어본 거죠. 자, 이방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그 신청한 날부터 3번이 정답이에요. 신청한 날부터 30일 내 심의를 완료할 수가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비구역 지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죠. 그래서 30일 내 의견 제시하는데 이런 30일 내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신청일부터 30일 연장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문제를 위한 문제예요. 이런 심의기간 연장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딱 찾아갖고 이것도 법률이 아니고 저 대통령령을 봐야 나오는 아주 지엽적인 거죠. 이 문제를 위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62번 볼게요. 자, 관리처분계획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우리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계획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정비사업으로 건설될 주택이나 건물을 조합원에게 어떻게 분양해 줄지 분양계획에 관해서 작성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1번에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1번 정답입니다. 1번이 바로 정답. 자, 이것도 동형물사에서 제가 그대로 물어봤던 거죠. 이 지분형 주택이라는 거 어디 나온다고 그랬어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사업은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각종의 특혜를 준다고 그랬죠.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적용 안 하는 특례를 주는 대신 공공성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거 빼고 일반 분양분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공급할 것. 그게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첫 번째 공공성 요건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지분형 주택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일 때 지분형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가 있고요. 지분형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다. 맞죠? 그 다음 이번에 분양신청 기간은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자, 우리 분양신청 기간은 분양신청하세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되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는 거죠. 20일 연장. 그래서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되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3번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한다. 자, 원칙이죠. 이거 원칙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택은 한 개만 준다고 그랬죠. 1세대 1주택, 1인 1주택. 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에도 1주택만 공급한다. 원칙입니다. 1주택만 공급. 다만 예외적으로 1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시도 조례로 정하면 따로 공급할 수가 있죠. 그거는 예외예요. 이거는 원칙을 물은 거죠. 그래서 1토지를 공유하고 있든 1주택을 공유하고 있든 원칙은 1주택만 공급합니다. 1주택만 공급. 그 다음 4번 조합원 10분의 이상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자원수는 이에 따라야 된다 했는데요. 자,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죠. 조합원 10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 분양가 또는 종전가, 사업비 이런 거에 좀 의문이 있더라. 그럼 타당성 검증을 시장원수 등에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도 30일이 아니고 15일이요. 그래서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해달라고 요청하면 시장원수는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 5번. 시장원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 100제곱미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해야 된다. 자, 우리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해 주는 것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그래서 100제곱미터 토지가 아니고요.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 건물은 없어요. 그냥 9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요청하면은 저희는 주택, 그런데 토지는 빌려주고 주택만 분양해주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00제곱미터 토지가 안 됩니다.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요청했을 때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죠. 그 다음 63번 보겠습니다. 63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에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원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달동네 개발 무조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공공이 한다고 그랬죠. 절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한다 없다고 그랬어요. 달동네 토지 등 소유자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래서 공공이 하는데, 자,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수, 환관 네 가지 방법, 자율주택 정비,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법으로 시행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법으로 시행할 때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이 시행하는데 동의받아야죠. 자, 원칙,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갖고 시행합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면 2분의 1 이하죠. 그 2분의 1 이하요. 3분의 1이면 2분의 1보다 더 작은 거죠. 그럼 3분의 1에 해당할 때, 즉 2분의 1 이하일 때는 이런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때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 그거 물어본 질문이고요. 그다음 이번에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30명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자, 이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만. 근데 30명은 아니죠. 20명 미만입니다. 20명 미만일 때 20명도 안 되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받고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시장원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우리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하되 공공, 시장원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할 수가 있죠. 이 세 개만 딱 정리한다고 그랬죠. 천재지변동으로 긴급하거나 순환정비 방식이거나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해서 할 때 그 나머지 거 8개 사유 중에서 나머지 것도 물어봤는데요. 2년이 아니고 3년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그냥 재건축을 공공이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뭐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어떻게 일일이 다 해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수가 200명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된다. 자,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다음은 100명을 초과할 때는 5명 이상. 이거는 조합이고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그리고 감사를 둡니다. 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는 거지 이사는 없어요.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사가 없어요. 그냥 추진위원장하고 감사를 두는 거죠. 그 다음 5번.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자, 주민대표회의. 이게 작년에 물어봤는데 올해 또 물어봤죠. 자,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의 사업 시행을 원할 때 구성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민대표에도 추진위원회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적어도 5명 이상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받고 시장운수 등의 승인 받아갖고 구성합니다. 다만 얘는 5인 이상 25인 이하 그거 하나도 추가된다고 그랬죠. 그 의견 제시하라는데 때로 몰려가서 의견 제시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5인 이상 25인 이하로 주민대표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그리고 1명 이상 3명 이상 이하의 감사를 둔다. 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그리고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이게 맞는 질문이 되죠. 그래서 저 위에가 1번이나 3번, 아니 1번이나 2번, 또 4번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데 3번하고 5번 둘 중에서 헷갈리게 어렵게 물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쉽게 정답 맞추고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난이도 상입니다. 그 다음 64번 볼게요. 정비법에서 청산금과 비용 부담에 관해서 옳은 것은 우리 청산금이라는 것은 종전가하고 분양가의 차액에 대해서 징수 지급하는 금전을 청산금이라고 하고요.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징수할 권리, 공법상 채권, 소유권 이전 고시 1부터 3년, 일단 3년 아니고 5년. 그런데 요거는 이전 고시 1부터 아니라고 그랬죠.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 다음 2번 정비구역의 국유, 공유재산, 즉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재산은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같은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에 써야지 국가나 지자체도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끔 처분 제한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질문이고요. 3번에 청산금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해도 시행자는 청산금 공탁할 수는 없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거부할 때는 법원에 그냥 공탁해 버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4번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부가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럼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 이거를 강제징수, 강제징수권은 행정청만. 그래서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강제징수할 수가 없고요. 시장운수 등에게 징수 위탁을 할 수가 있죠. 그 위탁을 받은 시장운수 등이 강제징수에서 받아줘야 공짜가 아니고 수수료 4%를 내줘야 되죠. 그 다음 5번에 국가나 지자체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고 융자할 수도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공급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해 줄 수도 있고 융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65번으로 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의 매입 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얘가 오늘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죠. 이 주택법이 그래서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이 오늘 상당히 어렵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 시행령 별표에 나오는 아주 지엽적인 거야. 아주 지엽적인 거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실무 나가고 그냥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이거 투기 목적으로 분양 못 받게 거주음을 우리가 배웠죠. 거주음에 위반하게 됐을 때는 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 환매해버린다 그랬죠. 이때 환매할 때 피 붙은 거 인정 안 해준다 그랬어요. 납부한 입주금에 은행 이자만 붙인 금액을 딱 지급하고 토지주택공사 우선 매입하는데 그 우선 매입하는 구체적인 매입 금액에 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행령 별표에. 그래서 우리 이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이라도 정리해야 된다 했는데 엄한 거 갖고 물어봤죠. 엄한 거 갖고. 그래서 정답은
자, 2번이 됩니다. 정답은 2번. 그래서 공공택지, 외유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가 인근적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 그리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일 때는 매입 비용의 25%의 인근적 매매 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으로 매입하도록 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예요. 이런 거 애워갖고 맞추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찍고 그냥 신의 가호를 바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66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보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법은 인력으로 안 되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거는 그냥 잘 찍고 신의 가호를 바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버릴 거는 버리고 배운 거, 맞출 수 있는 거만 확실하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65번 같은 것까지 다 기를 쓰고 맞추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66번에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동일무사 4회차인가 3회차에서 똑같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맞춰야죠.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이 돼야 별개 단지가 돼서 별도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 예정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 얘는 8m 이상. 그 다음에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것들은 폭이 얼마냐 관계없죠. 그래서 일반 도로하고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논점인데,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글자 수만 쉬면 끝나는 거니까 일반 도로 20m 이상 이게 논점이다.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틀리지 않고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주택법도 요것만 그나마 좀 쉬운 문제지 나머지가 그냥 또 어렵습니다. 67번 보겠습니다. 주택법의 용어에 관해서 옳은 것은 올해도 주택법에서 용어가 그냥 두 문제. 그럼 개혁번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 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니고 주택에 딸린 시설이나 설비는 부대시설이 되는 거죠. 복리시설은 사람을 위한 거, 어린 놀이터라든지 이런 노인정, 이런 사람 붙는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그런 것들이고요. 이런 건축 설비, 뭐 주차장, 단지 안의 도로, 담장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 그 다음 니은번 3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자,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 300세대 미만. 300세대는 포함이 안 되죠. 300세대 미만. 이것도 그대로 우리 백선인가 동영무사 할 때 그대로 봤던 질문이죠.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 세 개를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력은 틀렸으니까 맞는 거는 2번 디귿. 자, 요것도 용어 요 정도는 우리 충분히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같이 박스형 문제가 몇 문제가 안 나왔죠. 작년에는 열쇠 문제가 이런 거 나왔는데 기역, 기응, 니은, 디귿 이렇게 장난쳐갖고 작년에 13개가 다 어렵게 나왔는데 올해는 이런 문제는 뭐 이렇게 물어봤어도 충분히 우리 정답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68번으로 할까요? 68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것도 우리 뭐 맞추라고 낸 문제죠. 이 충분히 이것도 맞춰야 돼요.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곳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가 있고요. 먼저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 즉 직전을 소급해서 2개월 동안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 국민주택 규모는 모두 10대1 초과, 2, 5, 10. 이것만 알아도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죠. 2, 5, 10. 그 다음에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직전월보다 30% 이상 분양 계획이 줄었다.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수요는 있다만큼인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경쟁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투기하는 거죠. 그래서 2, 5, 10 그리고 분양계획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그 다음 69번 볼게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합니다.
집단적으로 30호 30세대 이상 건설 또는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60번 틀린 거니까 자 4번 좀 볼까요? 4번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 날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자, 착수기간 뭐 어렵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거 갖고 물어봤죠. 자, 사업계획 승인은 이 5년 내 착수해야죠. 5년 내 착수.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든 공구별 분할시행에 승인받든 항상 최초로 착수하는 것은 5년. 5년 내 공사에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70번 주택사원사채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주택사원사채는 이름대로 주택을 건설해서 사원해주는 회사채. 그래서 회사가 주택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채, 채권을 발행하고요. 나중에 그 채권자에게 주택으로 사원해주는 것이 주택사원사채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사원사채는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 딱 2명만 발행하죠. 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주택사원사채를 발행하고 그 채권자로부터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납입금이라고 그래요. 이 납입금은 당연히 주택 건설하는 용도로만 써야죠. 그래서 이런 주택사원사채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거, 우리 다루지 않았던 어려운 건데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답 나오죠. 그럼 기획번 주택건설 자재 구입, 주택건설하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하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택지의 구입 및 조성, 그 다음에 건설 공사 비용 이런 거에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주택조합 운영비의 충당, 조합 가입 청약 철회한 자에게 가입비를 전환, 반환 이런 거는 해당사항 없어요. 왜요? 주택사원사채는 누가 발행한다? 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 조합이 발행하는 게 아니니까 조합과 관련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합 운영비의 충당, 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한 자에 대한 반환 이런 거는 주택사원사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 그래서 역시 이런 것도 우리 애호 갖고 맞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거죠. 생소한 내용인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거 맞춰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사원사채는 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발행, 조합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따져볼 수가 있던 거죠. 그 다음에 71번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금지되는 공급질소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공급질소 교란 금지 1년 내내 했네요. 공급질소 교란 금지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를 뭐하면 안 된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 뭐 있어요? 주택조합의 조합원지,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지, 또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1순위, 또 주택사원사채, 그리고 뭐 무허건물 확인서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 소위 딱지라고 했죠. 딱지 개념은 양도, 양수, 알선, 광고에선 안 된다. 그 여기서 양도, 양수라고 할 때는 매매, 증여, 권리 변동 가져오는 일체행인데 두 개만 빼주죠. 상속과 저당은 제외. 상속은 어떤 경우에도 규제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저당도 제외. 그리고 상식적으로 저당권은 부동산에다 설정하는데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에 저당권을 어떻게 설정해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속과 저당은 제외. 나머지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거 이런 것들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공급질소 교란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디귿, 리을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이 정답. 그 다음 72번 이제 건축법으로 합니다. 우리 본 시험에서는 이제 주택법을 먼저 물어보고 건축법 물어봤네요. 요새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경향인데요. 72번 이 건축법에서 엄청 어렵게 물어봤어요. 올해 건축법이. 그래서 특수구조 건물의 특례에 관해서 옳은 것은 이 특수구조 건물 용어에 관해서 제가 동영무사 4주차에서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특수구조의 건물. 그래서 1번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 자, 이 특수구조 건물의 특례를 보면은 일정한 건축법의 규정을 강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요. 그 조문들이 쫙 있어요. 쫙 한 10대 개가 쫙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안전관리 예치금을 강화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대지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역시 조경에 관한 규정도 없어요. 조경에 관한 것과 특수구조 건물은 건물이 특수한 구조이기 때문에, 즉 위험한 구조이기 때문에 대지 조경하고 위험한 구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의 차양이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물은 특수구조 건물이다. 자, 이 특수구조 건물의 의의 갖고 물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전국 모의고사인가 제가 똑같이 이거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건물이 자 한쪽은 지지가 되고 다른 쪽은 지지가 안 되죠. 이런 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거. 3m 이상 많이 나왔다. 이쪽은 지지가 됐는데 이쪽은 지지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잘못 설치하면 뚝 무너져 버릴 수가 있죠. 이런 3m 이상 돌출된 거.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5m가 아니고 20m 이상. 20m 이상. 자, 우리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를 주간거리라고 그랬죠. 주간거리. 그 주간거리가 10m 이상은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대상. 20m 이상인 것을 특수구조 건물이라고 그래요. 특수구조의 건물.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 특수구조의 건물 용어에서는 물어본 거죠. 그 다음 5번에 특수구조 건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물 구조안전에 관해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된다 했는데, 자, 이런 특수구조 건물이 구조안전에 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근데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이런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 그래서 7회 그 전국 모의고사 문제 보면은 이 문제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구조 건물의 의의에 관해서 그대로 제가 한 문제 물어봤던 건데요. 그냥 시험에 또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73번. 자, 역시 73번. 이 문제가 오늘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주 갑은 수면 위에 건물 건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갑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 그럼 이런 수면 위에다가 건물 건축한다. 공유 수면 같은데 현재 인공적으로 대지를 조성해서 건물 건축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대지의 범위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바다 위에다가 인공 대지를 조성해서 거기다 건물 짓는다. 이거는 대지가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죠. 자, 이런 건물일 때 이런 거를 특수한 건물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일정한 건축법상의 기준을 완화 적용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해당 사항 없는 건데, 이게 우리 건축법 조문 보면 특례 갖고 이런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물에 완화할 수 있는 규정들이 몇 조부터 몇 조 해갖고 한 20개 조문이 쫙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외워갖고 맞춰요. 근데 정답이 이제 5번 내진 등급의 설정. 자, 그런데 이것도 상식적인 거죠. 이게 난이도 상으로 분류했는데요. 지금 어디다 건축한다 그랬어요? 수면 위에. 그럼 내진 등급이라는 것은 지진에 견디는 거죠. 지진에 얼마큼 안전한지. 아니, 수면 위에다가 건축하는 것은 이거는 땅에다가 짓는 게 아니니까 내진 등급이라는 걸 설정할 이유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5번이 해당 사항이 없구나, 이런 거 따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물에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틀린 게 내진 등급의 설정. 이 내진 등급은 지진에 안전한 것, 지진에 견디는 정도에 대한 등급을 설정하는 거고요. 수면 위에다가 건축할 때는 내진 등급의 설정은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 74번 볼까요? 자, 건축허가 제한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우리 건축허가 못 내주게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면 시군구청장, 자기보다 하급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가 있죠. 그러면 1번에 국방문화재,
국민 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다. 주무부 장관이 직접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는 없고요. 주무부 장관이 요청해서 국토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죠. 이번에 지역계획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도지사가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다. 도지사하고 특별자치시장은 광역지자체장 같은 급인데 도지사가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가 없고요. 도지사는 자기 밑에 하급, 시장 또는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죠. 시장, 군수의 허가 제한할 수가 있고요. 3번 건축허가 제한할 때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가 제한에서는 물어보면은 이게 항상 제일 정답으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숫자. 그래서 2년에 1년 연장, 최장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백선에 그냥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자,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제한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청취하거나 이런 것도 말장난 쳐갖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쳐야죠. 그래서 청취하거나 또는이 아니에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다음 5번 국토부 장관은 건축허가 제한할 때 제한 목적, 기간, 대상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한다가 아니고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제한할 때는 목적, 기간, 대상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정해서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요. 통보. 허가권자에게 통보. 그럼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우리 지역에 건축허가 몇 년까지 제한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공고해서 알려주고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그 지방 내려와서 공고하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허가 제한했으면 그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제한 내용을 공고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다음 75번. 건축주 갑은 A도 B시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2층인 건물을 대손하려고 건축 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해서 옳은 것은 저는 건축 신고 역시 제가 강조했던 것 대손 갖고 물어본 거죠. 그럼 대손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신고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물을 대손. 그럼 얘는 100제곱미터 200 미만이고 2층, 3층 미만인 건물을 대손하는 거니까 건축 신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이 수선만 하는 대손도 신고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첫 번째 거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을 대손할 때 신고하면 된다. 그럼 1번 갑이 대손하기 전에 비시장에게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1번 바로 정답. 그래서 신고 대상 인지 아닌지 그거 물은 거죠. 그래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소규모 건물의 대손은 신고하면은 허가받은 걸로 본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건축 신고한 갑이 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한테 허가받아야 된다. 자, 이건 작년에도 물어본 질문인데요. 자, 이 건축허가라는 것은 건축허가는 땅에다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거는 대물적인 허가. 건물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허가 내준 거지 사람이 누구냐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이런 건축 관계자가 변경될 때는 그냥 신고만 해주면 돼요. 건축주가 바뀌었다.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시공자가 바뀌었다. 시공자가 변경됐다.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B시장은 건축신고 수리 전에 건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자, 안전영향평가가 뭐 이렇게 또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강조한 거죠. 안전영향평가 이거는 큰 거예요. 주요 건물 큰 건물에 대해서 구조 안전이나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거죠. 초고층 건물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이고 16층 이상 이런 큰 건물에 대해서 안전영향 평가하는 거지. 그 200 미만 3층 미만 소규모 건물 대손하는데 안전영향 평가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 다음 4번 건축 신고한 갑이 신고일부터 6개월 내 착수 안 하면 신고가 실효가 된다. 건축 신고는 6개월이 아니고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가 실효. 다만 1년까지 착수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있죠. 그 다음 5번 건축 신고한 갑은 공사가 끝난 후에 사용 승인 신청 없이 건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용 승인은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로 건물 공사했는지 허가권자한테 검사받는 거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든 건축 신고를 했든 사용 승인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76번. 자, 건축물 대장의 건물과 대지의 현황,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래서 허가권자가 이제 원칙은 사용 승인서를 교부. 그럼 사용 승인서를 내줬다 이 말은 건물 새로 지어갖고 사용 승인서 내주면 직권으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서를 내줬을 때, 그거는 좀 전에 사용 승인은 건축 허가 받거나 신고한 건물의 공사가 끝나면 사용 승인 받는다 그랬죠. 그럼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건물일 때는 공사가 끝난 후에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때도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해서 보관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은 사용 승인을 받는 거고,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건물일 때는 공사가 끝난 후에 건축주가 요청하면 이때도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신규 등록 신청이 있을 때, 자, 이때도 역시 신청을 받아갖고 건축물 대장을 작성합니다. 이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을 신규로 등록했다 이 말이 그 집합건물 새로 지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새로 지은 집합건물에 대해서 신규 등록의 신청이 있을 때 이때도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세 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76번은 5번이 정답. 역시 이거 뭐 우리 듣도 보도 못한 거죠. 건축물 대장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문제고요. 근데 요새 이제 경향에 따라서 설마 다 맞게 내겠어? 다 맞게 냈어요. 또 기역, 니은, 디귿 세 개가 다 맞는 거고요. 그는 77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특별건축구역에 관해서 옳은 것은, 얘가 우리 시험에 19회 때 물어보고 10년 이상을 푹 쉬다가 올해 또 물어봤네요.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 멋진 건물이죠. 멋진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획일적인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 안 하거나 완화,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하는 구역을 특별건축구역.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1번에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지자체가 하는데 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요? 국토부 장관은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거. 국제행사죠. 국가가 주최하는 국제행사, 메인 스타디움 이런 것들 멋진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그럼 시도지사는 지자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정할 수 있죠. 뭐 국제영화제 같은 거, 부산 국제영화제 이런 것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할 때. 근데 2번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이것도 우리 봤네요. 개, 자, 접, 보.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4개는 개발할 수 없는 것. 건물도 못 짓는다. 특별건축구역도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계자, 접보 맞습니다. 2번이 정답. 그 다음 3번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의 특례를 주는 건물이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물. 국가가 세종시 같은 거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하면서 정부종합청사 같은 거 멋지게 건축할 필요가 있다. 도청 이전 신도시 같은데 도청 건물 같은 이런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물에 특례를 주는 거고요. 4번의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물마다 적용한다가 아니고요. 이런 특별건축구역에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래요. 통합 적용은 특별건축구역 전부나 일부를 그냥 하나의 대지로 해서 하나만 적용한다. 그래서 건물마다 부설 주차장을 각각 설치하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그냥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 하나만. 그래서 부설 주차장, 미술 작품, 뭐 공원의 설치 이런 규정들은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되고요. 그다음 5번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지정이 있는 걸로 본다. 자, 용도지역 등은 의제가 안 됩니다. 이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면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이 의제가 돼요. 대표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같은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의제되는데 용도지역지구 구역은 제외. 왜요? 우리 용도지역지구 구역 용도 토지의 쓰임새를 정한다고 그랬죠. 특별건축구역은 멋진 건물 건축하려고 지정하는 거지 토지의 쓰임새를 바꿔주려고 지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이 지정이 돼도 용도 지역지구 구역은 제외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 것 같은데요. 백선에 똑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78번.
자, 건축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위원회 조정 및 제정 대상이 되는 것은, 자, 이거 건축분쟁이 조정 관련해서 올해 개정된 사항이 있다 해갖고 강조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갖고 물어봤죠. 그러면 건축 4인 간의 건물 건축과 관련해서 분쟁, 뭐 소음 분쟁부터 시작해서 일조권, 조망권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들어가기 전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조정하거나 제정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럼 건축 분쟁 조정 등의 대상, 건축 관계자. 자, 우리 건축 관계자라고 할 때는 4명,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이게 가장 비일비재한 거죠. 또 관계 전문기술자, 구조기술사 같은 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또 건축 관계자와 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그래서 이 3명을 건물 건축의 3면 관계,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전문기술자, 3면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조정 등을 다 할 수 있다. 절대 누구하고는 해당 사항 없다고 그랬어요? 허가권자. 허가권자와의 분쟁은 이거는 4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건축신고 수리자도 누구예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게 허가권자죠. 건축지도원도 듣도 보면 되고요. 허가권자 해당 사항 없다 그랬으니까 4번 전문기술자하고 인근 주민 간의 분쟁, 4번이 정답. 그나마 건축법에서 좀 쉽게 나온 문제죠. 그 다음 79번 이제 농지법으로 합니다. 농지법,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우리 농지를 취득, 매매, 교환, 증여, 판결, 경매 어떤 원이든 농지 취득하려면 농취증 발급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시, 구, 읍, 면장에게 농취증 발급받아야 된다.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해요. 또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전용 협의한 농지, 이거는 농지 전용 협의는 국가나 지자체가 똑같다 그랬죠.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전용 협의한 거, 그리고 개인은 상속, 법인은 합병, 이 법률 규정에 따른 포괄승계라고 그랬죠.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것도 이건 농취증 발급받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시효의 완성, 공유농지의 분할, 합병과 상속, 국가나 지자체 이런 경우에는 농취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에 주말 체험 영농하려고 농업진흥적 외의 농지를 소유할 때, 이것도 이거 얼마 전에 개정된 거죠. 예전에는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자기의 농업경이 요 안에도 농지 소유할 수 있는 예외를 줬는데, 이제 어디만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농업진흥적 외의 농지만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고요. 주말 체험 영농은 농취증 발급 받아야 돼요. 다만 영농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만 면제시켜주는 거지 농취증은 발급받는다 했는데요. 이것도 올해까지만. 내년부터는 주말 체험 영농할 때도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다 작성해야 돼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작성해서 발급 신청해서 농취증 발급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5번 주말 체험 영농은 영농계획서만 면제시켜주는 거지 농취증은 발급받는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올해는 또 농지법 5번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 80번. 농지법에서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용작자 지정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유휴농지라는 게 뭐예요? 유휴농지. 농사 안 짓고, 즉 경작이나 재배 이용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농지를 유휴농지. 그래서 유휴농지에 농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농사 지을 자, 대리용작자를 정해서 농지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대리용작제라고 하고요. 자, 1번에 지력증지나 토양의 개량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는 대리용작자 지정할 수 없습니다. 휴경농지하고 유휴농지는 다른 거라 그랬죠. 지력증진 또는 연작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쉬고 있는 것, 휴경농지는 대리용작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 2번 대리용작자 지정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대리용작자는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이런 신청을 받아갖고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대리용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할 때는 대리용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용작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아니 대신 농사 지어라 지정했는데 농사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용작자 지정을 해제해버릴 수가 있죠.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대리용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로 정하는 게. 시군구청장이 대리용작자를 지정할 때 대리용작 기간 몇 년 따로 정하는데요.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인 거예요. 보충적인 거죠. 대리용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3년으로 한다. 그 말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3년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 5번 농지의 소유자를 대신해서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지정할 수 없다. 아니고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으면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2회 자, 공인중개사 부동산법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1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참 열심히들 공부하셨죠. 열심히 공부한 만큼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셨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올해 시험에 합격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그냥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그래서 서로 얼굴들 잘 볼 수도 없고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공부하신 만큼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안타깝지만 올해 시험에 안 되신 분들 그 시험이 끝났다고 세상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이제 충전해서 내년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요. 내년에 합격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떨어졌다고 세상 끝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고 자괴감 갖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힘내시고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합격 축하드리고요. 대신 이 시험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다시 또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우리 알 껍질을 깨고 나온 거죠. 알 껍질을 깨고 나온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통과했으니까 그 시험에 합격한 기운 받아서 하여튼 중개업을 하시든지 앞으로 꽃길만 펼쳐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도 힘내시고 그리고 이제 한 2달 정도는 좀 쉬세요. 너무 열심히 그냥 치열하게 공부해갖고 이제 그냥 몸도 마음도 다 지치셨을 거예요. 푹 쉬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우리 공부해서 내년도 시험에 합격하시면 되죠. 그래서 힘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뵈도록 합시다 하면은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좀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몸 건강하시고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